네, 뉴스천의 이슈메이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고진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이라 하면 그만큼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직접 챙기겠다라는 의미인 건데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후보의 제1호 공약이었고요. 예. 또 그리고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그 정부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 혁신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범정부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립됐고요. 예. 사실 2022년 9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이란 걸 민간 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려고 6개월 동안 160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그 실현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런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 데이터, 소프트웨어, 행정, 정보 보호 등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무위원으로 정부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실현 계획을 만들어서 작년 4월에 국민 앞에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실현 계획에 있는 세부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자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난 이제 출범한 지가 그러면 한 1년이 조금 넘은 거죠. 22년 9월에 출범을 했으니까요. 네, 이제 1년 반 좀 넘었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초거대 AI를 활용한 성과 보고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행정에 AI를 활용한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초거대 AI를 직접 구축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가 직접 구축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개발해 놓은 초거대 AI를 정부에 도입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민관과 정부가 함께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사실 정부가 구축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혁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이 개발해 놓은 것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예. 또 1단계로는 정부에 공개된 문서, 또 법령, 보도 자료 등을 학습시켜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고요. 2단계, 성숙 단계로 들어가면은 정부 내부의 문서, 그리고 정부 내부의 정제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한 단계 높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내부 문서를 학습시키려면요. 그래서 사실 올해는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안에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의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내에 초거대 AI 도입과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또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행정에 AI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거나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들에서 좀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네,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여러 가지 면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공공부문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AI가 많이 도입이 되게 되면 업무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외래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사람의 섬세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그런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대국민 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재난안전 분야, 또 응급의료 분야, 그리고 복지 분야 등에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응급의료 분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병상 정보, 또 의료 장비, 또 인력 현황 등 응급 의료 자원 정보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사실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용한 응급의료센터를 빠른 속도로 추천해주면 결국은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다른 말로 네. 구급차 뺑뺑이라고 하죠. 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이나 안전으로 인한 응급 상황 시에 119의 신고 전화가 폭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19 신고 전화가 폭증할 때 대화형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저희가 그 중복 신고를 걸러내고 또 긴급도를 자동으로 분류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또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네. 예,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출범한 이후에 성과도 내셨지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과제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전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네. 2023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을 만들고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121개 세부 과제들의 이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올해는요, 정말 예산 편성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실현 계획에 담겨진 숙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시작하는 첫 해인데요. 예. 저희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정부 내 구닥다리 그 정보와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위로 옮겨서 새롭게 다시 만들고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앞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부 전용 초고대 AI를 도입하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국민 기업들이 빠르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도록 작은 성과들도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기노후배 정책입니다. 정부의 운영 방식도 바꿔야 되고 예. 또 법제도도 정비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정부 안에서 끝날 숙제가 아닌데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런 법제도적인 기반을 제 임기 중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많은 정부 사이트와 그 방대한 데이터를 한 대로 모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진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힘든 점은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가장 어려운 점은요. 제가 IT 기업인입니다. IT 기업인이 정부에 일하는 데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요. 일단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고요. 예. 저희랑 일을 시작하신 다음에는 1년쯤 지나면은 다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합을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지금까지 정부 내의 정보화 시스템들은요. 각 부처가 분업화 논리에 따라서 다 각자의 시스템들을 기획하고 구축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현재 정부 내에는 17,000개의 정보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예. 사실 이게 하나로 묶여져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효율적일 텐데 다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군데 모아서 하나로 재구성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을 공유 활용을 가로막는 법제도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정비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건 굉장히 어렵고도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개선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 내부에 사실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법제도 이외에도 그 데이터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네. 그런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행정 면책 범위에 이 데이터 개방, 공유, 활용을 포함시키고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금 감사원 인사혁신처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IT 기업인으로 있다가 정부에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첫 해에는 사실 저희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실현 계획을 만드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서로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오해하는 공무원 조직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꿋꿋하게 저희가 민간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한 단계 성숙한 패러다임으로 이 정부의 정보화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은 다음 정부들에서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예. 제 생각에는 10여 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계속되려면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그런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